자, 교재 목차를 좀 보죠. 내용 말고 앞에 목차 부분의 페이지가 13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국토개법 목차가 쭉 나와 있죠? 챕터 1부터 해서 챕터 10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이 총칙이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용도, 챕터 5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챕터 6은 도시군 계획, 시설, 챕터 7은 지구단위 계획, 챕터 8은 개발행위 허가 등, 그리고 챕터 9의 도시계획위원회, 보칙 벌칙,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요거 그대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챕터 1이 총칙인데, 총칙에서는 용어, 기타 이 계획들 간의 관계, 다른 법과의 관계, 뭐 등등 이런 이제 총칙적인 얘기가 챕터 1이고, 챕터 2는 광역도시계획, 챕터 3은 도시군 기본계획, 챕터 4는 도시군 관리계획, 챕터 2, 3, 4는 요 중요한 세 가지 계획을 누가 수립을 하느냐, 어떤 절차로 수립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챕터 2, 3, 4예요. 계획 수립하는 이 절차를 담고 있는 거고, 챕터 5부터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챕터 5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요 내용. 이게 챕터 5. 제목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돼 있었죠? 챕터 5는 그 용도지역 종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정하느냐, 용도지구 종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정하느냐, 그리고 지정이 되면 이 안에서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느냐. 이게 챕터 5의 내용이에요. 근데 국토개법은 특히나 요 챕터 5까지 내용이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용어 문제가 거의 매년 하나 나오고, 여기 용어 정리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챕터 2, 3, 4에서 매년 세 문제가 기본이에요. 2, 3, 4 앞에서 기본 세 문제, 많이 나오면 네 문제, 다섯 문제도 막 나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 자체 문제도 선호 문제인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정리한 내용이 뒤로 계속 연결돼요.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틀이 안 돼 있으면 계속 헷갈려. 이게 왜 특강지구인지를 알아야 뒤에 개발행위 허가를 특강지구니 한다. 또 사업도 특강지구니 하고 이게 연결돼서 이해가 되지. 그래서 앞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요 내용이 매년 기본 세 문제예요. 이 자체에서. 많이 나올 땐 다섯 문제도 나와요. 근데 그 다섯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배운 내용을 뒤에 건축법에서 보게 되고, 주택법에서 보게 되고, 뭐 도시개발법 공부하다 보면 이 내용이 또 나오고, 다른 과목에서 또 나와요. 뭐 세법 공부하다 보면 이 얘기가 나오고, 중개사법을 공부하다가도 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챕터 6이 기반인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까지 포함해가지고 챕터 6으로 제목은 도시군 계획 시설, 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인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 그랬죠? 시설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이 내용이 챕터 6의 내용입니다. 챕터 6의 내용에는 사업에 관한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챕터 7이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려면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어디다 지정하고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수립을 하느냐, 뭐 등등 이런 게 챕터 7. 그리고 그 챕터 5의 내용의 용도구역 내용에는 입주기재 최소구역에 관한 이 내용이 같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원래 용도구역이 계도, 수시 네 가지인데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내년까지만. 그래서 용도구역이 지금은 5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계도, 수시로 밥을 먹는데 어디로? 입으로. 그래서 계도, 수시, 입 5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챕터 8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요 내용.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포함해서 개발행위 허가 등 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요 내용과 요 내용 같이 포함해서 챕터 8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챕터 9나 챕터 10은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도시계획위원회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보칙 벌칙에서도 일부 사항만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국토개법은 요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 틀을 보러 공부하다 보면요,
용도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전체 틀 속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모르고 막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일일이 다 외워야 돼. 개별 사항을. 틀을 하면 용도적 지정하는 사람, 앞에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용도적 지정을 시도의사, 대도시가 예외로 국토부가 지정한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를 그 틀을 모르고 공부하면 그냥 다 외워야 돼, 무조건. 근데 내용과 비슷해가지고 특광시군 나왔다가 시도의사, 대도시 나왔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시도의사인지 특광시군인지 막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찍으면 반대로 찍어요. 그래서 꼭 한마디 하고 나와. 이러면 시도의사가 왜 이렇게 괴롭히나 이러면서. 그래서 전체 내용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잘 알고 틀 속에서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틀 속에서 암기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외운 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를 알고 외워야지 덮어놓고 외워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개법의 전체 내용이 이런 틀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국토개법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 이게 처음과 끝이에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잘 만들기 위해서 방향 잡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이 계획의 구체적 내용들, 수립된 이 계획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개발행 효과제와 사업에 관한 내용. 그게 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죠. 이 계획을 잘 만들기 위해서 계획 수립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계획의 내용들, 계획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게 국토개법의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그 위에서 국토개법이 있는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거는 국토개법의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된다 이 말만 있고 구체적 내용은 국토개법 전혀 없고 그중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거는 따로 빼서 도시개발법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거는 따로 빼서 정비법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법이 사실상 하나의 틀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것도 국토개법에 같이 넣어야 맞는 거예요, 체계상. 근데 그거를 같이 포함하려니까 그 법 조문이 너무 많아져. 이걸 두 개를 빼도 국토개법 조문이 한 130개가 돼요. 근데 130개 조문이 민법에 비하면 뭐 작은 것 같지만 그 민법은 법만 있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항호가 붙어 있는 조문이 거의 없어. 몇 조만 있지 몇 항, 몇 호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공법은 각 조문이 모두 다 그냥 항이 기본적으로 한 7, 8개, 많은 건 뭐 10개. 그 밑에 호가 막 붙어 있고 거기 또 별표까지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130개 조문이라도 실제 민법으로 따지면 조문수가 거의 뭐 500개 이상 되는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다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걸 포함하면 너무 분량이 많아지니까 그걸 따로 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에 관한 것만 따로 빼가지고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개법에서 공부한 내용이 당연히 도시개발법, 정비법으로 그대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절차가 비슷하고 뭐 지정하는 사람이 같고 그 효과가 거의 같고 같은 얘기 막 반복이 돼요. 그래서 국토개법을 잘하면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편하게 하는 거고 국토개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는 딴 게 아니고 사업에 관한 이 절차 이걸 그대로 내용을 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구역을 어디다 지정하느냐, 어떤 절차로 지정하느냐, 그 사업 시행자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되느냐, 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사업 시행하면서 시행자가 가진 권한이 어떤 거고, 확인하는 절차 등등 이걸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잘 이해하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틀을 잡기가 또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6개 법률 중에서 이 3개의 법이 하나의 틀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공부가 잘 되면 공부의 80%가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 범위로 보면 60%인데 공부량으로 보면 80%예요. 나머지 3개 법은 공부가 좀 수월해. 왜냐면 앞에 3개 법은 체계도 잘 써야 되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고 필요한 사항 암기까지 다 돼야 되는데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은요 뭐 체계적인 이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 틀을 몰라도 개별 사항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답을 다 찾습니다. 뭐 내용은 이해할 것도 없어요. 한 번 들으면 다 알아. 건축법에서
뭐 지붕, 바닥, 뭐 기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둥이 뭔지 설명을 드릴까요? 기둥이 뭔가? 그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기둥 그러면 다 아는 거지. 지붕이 뭔지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다 대충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체계도 필요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뭐만 하면 돼? 암기만 잘하면 되죠. 외우는 것만. 열심히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체계를 몰라가지고 답을 못 찾겠다는 거 없어요. 이해를 못해서 못 풀겠다는 거 거의 없어. 뭐 몇 문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거의 그런 거 없고 틀린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외우지 못해가지고. 맞춘 거는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기만 하면 다 풀려요. 근데 최근에 막 건축법, 주택법 좀 어렵게 나와서 외울 수도 없는 상황을 막 문제를 내놓으니까 그런 건 어쩔 수가 없고 기본적인 거는 그냥 정확히 외우기만 하면 다 푸는 겁니다. 그래서 좀 외우기 편하게 또 어떻게 외울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할 거니까 수업 따라서 열심히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운 대로 풀려요. 근데 국토개법이나 도시개발법은 외웠다고 풀리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6개 써놨잖아요. 써놓고 문제 풀어도 답이 안 보여.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이 안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이 안 되는 것. 1번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2번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 3번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번 지구단위 계획, 5번 입지기재 최저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답이 몇 번? 3번? 4번? 그래서 지구단위 써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니까요. 써놓고 풀어도 답이 안 보여. 답이 2번이었어.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해당이 돼요.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은 여기까지고 실행수단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틀이 잘 돼 있어야 요거는 계획들이고 실행수단이구나. 이거를 이해를 해야 풀리죠. 틀을 알고 내용이 이해가 돼 있어야. 나머지는 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제가 부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써놓고 문제를 푸는데도 답이 안 보인다니까. 근데 건축법, 주택법 이런 데는 푸는 거 없어요. 그냥 외운 대로 풀려. 건축법에 주요 구조부라고 있어요.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는 6개가 있는데 바닥이 있고 지붕틀이 있고 보가 있고 내력벽이 있고 주계단이 있고 기둥이 있고 6개가 있어요. 그냥 외우면 돼. 집에 치마는 많은데 바지가 없다 그래서 바지 보내줬어? 바지 보내주기. 어떻게 외워요? 바지 보내주기. 일단 기억했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내잖아? 바로 풀린다니까.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 1번 바닥, 2번 지붕틀, 3번 내력벽, 4번 차양, 5번 기둥. 4번 차양 딱 나오잖아. 외운 대로 바로 푼다니까요. 1번 수업 듣고 답이 보여. 지난주부터 이게 뭔지 한참 설명했잖아요. 그런데도 답이 안 보이고. 주택법도 그래. 주택법도 준주택이라는 게 있어.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 유사한 거예요. 주택은 아니고. 주택이 아니면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주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닭이 오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치킨집에다 치킨을 시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따졌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닭이 오너 안 오너? 그러면서 닭이 오너? 그래서 준주택 어떻게 해요? 닭이 오너. 바로 풀린다니까. 다음 중 준주택 아닌 것. 1번 다중생활시설, 2번 기숙사, 3번 오피스텔, 4번 유치원, 5번 노인복주택, 4번 유치원. 외운 대로 딱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는 수월해요. 근데 여기 이제 수업 시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면 어쩔 수가 없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외우기만 하면 정확히 푸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건축법, 주택법에서 건축법에 한 3개 이상이 막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것까지 외우려고 그러면 공부만 싸들고 지리산 가가지고 몇 년을 뒀다가 와야 다 외워지는 거를 그걸 시험 문제 내놨는데 낸 사람도 좀 이상한 거고. 주택법도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쉬우니까 앞에 싹 버려버리고 요거만 외워줄 때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네.
저는 수업을 항상 국토개법, 이걸 전체 수업에 반을 해요. 여기가 무조건 돼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국토개법 12문제 중에서 12문제인데 여기서 최소 8개 이상 무조건 맞춰야 돼요. 시험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 국토개법은 어렵게 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공부할 때 어렵지만 문제는 너무 막 그냥 어려운 문제 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12문제 중에서 수업 열심히 듣고 외울 거 다 외우고 하면 8개 이상은 무조건 맞춥니다. 여기서 8개 맞추면 웬만하면 붙어요. 나머지 건축법은 7문제 중에서 좀 편하게 나오면 5문제 건지는데 이번에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3문제 정도 거기다가 뭐 하나 찍어서 하나 더 맞추면 3문제 또는 4문제 정도 맞출 수 있었고, 주택법도 이번에는 7문제 나왔는데 어렵게 나와가지고 일단 3문제 내지는 4문제 5문제 맞추기 어려웠어요. 농지법은 2문제인데 웬만하면 그냥 하나 건져요. 그냥 여기서 한 7개 8개 하면 15개죠. 여기에 요 법에서 어떻게 반타작 뭐 해가지고 이제 20개 넘어가는 거지. 그럼 이제 공법 50점 이상이면 붙는 거죠. 물론 이제 요거는 알고 푼 게 이렇게 되는 거고, 알고 푸는 거 외에도 찍은 거 다 틀릴 수는 없잖아. 찍은 것도 몇 개 건져야죠. 근데 그게 또 중요해요. 찍어서 몇 개를 더 맞추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냥 찍었다가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찍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찍어라 제가 또 나중에 다 설명을 드려. 이런 식으로 찍으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전 찍는 거 엄청 잘해요. 찍는 거 아주 도가 터가지고 저는 찍어가지고 자격증을 3개나 딴 사람이야. 이 2개는 쉬운 거고, 하나는 상당히 전문적인 거라 좀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공부도 전혀 안 하고 생으로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증을 땄다니까? 60점을 넘겨야 되는데, 갔는데 40문제 중에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40문제 정말 아는 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야. 나머지는 다 전문적인 얘기라 전혀 모르겠어요. 단어도 뭐 희한하고. 근데 거기서 보통 사람은 그냥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 문제 딱 풀고 나니까 시간이 넘치도록 남잖아. 남는 시간에 잘 찍은 거지.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최대한 확률을 높여가지고 근접해서 찍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학교 다니면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전설처럼 내려온 얘기가 있어. 긴 거 찍으래, 짧은 거 찍으래? 긴 거 찍어라 뭐 이런 얘기 들었죠? 거기서 그렇게 찍었더니 잘 맞았어요?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 그냥 덮어놓고 긴 거 찍으면요 확률이 엄청 떨어져. 그걸 꼭 맞춰서 찍어야 될 게, 다음 중 옳은 거 찾아라. 그때 긴 거 찍고,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라. 그래서 반대로 짧은 거 찍고, 확률이 엄청 올라가요. 덮어놓고 긴 거 찍으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요번 공법 문제에 제가 시킨 대로 길고 짧은 것만 잘 구별해서 찍었어도 그것만 해도 벌써 10몇 개도만 제가 찍었어요. 그것만 해도. 하여튼 한번 가서 확인해 보셔. 요번 공법 문제에 다음 문제 중 옳은 거 찾아라. 긴 게 답인 게 막 많았고요. 다음 중 틀린 거, 제일 짧은 게 답인 게 많았다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많어. 그런 요령들을 가면서 찍으면.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그다음에 나머지 찍은 것 중에서도 요령들 잘 찍으면, 저는 이제 찍어서 확률이 엄청 높아요. 찍었을 때 확률이 한 60% 되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30-40% 이상으로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여놓으면, 나머지 20몇 개 찍은 것 중에서 한 30% 맞춰도 점수가 확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60점 넘어가고 잘하면 70점도 되고 하는 겁니다. 70점 바라지도 않잖아. 목표는 50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관건은 국토개법 8개 이게 돼야 돼요. 8개가 불편하면 7개. 7개가 사실은 반타작에서 하나 더 건져가요. 반타작에서. 12문제 중에서 6문제만 딱 반하네요. 하나만 더 해도 7개 아니야. 이 정도만 어떻게 해도
붙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 점수를 목표로 공부하시면 공부 양도 확 줄고 어려운 거 막 버려버리고 하면 그나마 좀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표정도 보니까 그냥 막 걱정이 돼 막. 네, 양은 많이 제가 엄청 줄여드리고 그다음에 물론 말이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게끔 뭐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수업만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한 거는 전체 내용을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 얘기에다 저 얘기에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힘들게 느껴진 거고, 이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구체화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좀 표정을 푸세요. 자, 이제 공부처만 틀어봤으니까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인문과정은 뭐 수업 일수가 워낙 짧아가지고 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기 어렵고, 국토개법에서 중요한 거 좀 찍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 그 중에 용어 이런 거는 나중에 다음 과정 때 보고요. 12페이지에 광역도시계,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 26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수립이 되나 뭐 기본 흐름은 꼭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세 가지 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에 가는 거를,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 막 시도의사 나오고 특광시군 나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힘들 수 있지만 일단 그 기본 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챕터 2, 3, 4에서는 중요한 광역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를 누가 어떤 절차로 수립하느냐, 이거를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할 때 특별시는 특별시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시는 시대로, 구는 군대로 각각 정하니까 지역 간에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을 묶어서 뭐로 지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광역 계획권,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지정된 광역기권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되죠. 그리고 지정된 광역기권을 대상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광역기권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건데, 경기도에 뭐 특별시도 있고 광역시도 있다 보니까 고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경기도가 이렇게 있어요. 경기도 안에 수원시와 안양시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할 때는 용도 지역을 지정하든 기반 지역을 결정하든 수원은 수원대로, 안양은 안양대로 계획을 각각 만들겠죠. 근데 수원하고 안양에서 결정한 도로가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아까처럼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서 이웃한 지역에 피해를 주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경기도의사가 보니까 안양과 수원의 수립한 계획이 서로 막 안 맞아요. 이럴 때 두 개 지역을 묶어가지고 계획을 같이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안양과 수원을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광역도시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여기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 광역계획권 지정을 누가 지정을 해야 돼? 응? 그렇죠. 일단은 이제 경기도 안에서만 지정하니까 도의사가 지정하면 되죠.
안양시장과 수원시장이 같이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양시장과 수원시장이 모여가지고 같이 지정하자 그러면 옆에 있는 안산시가 우리도 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 옆에 용인도 껴달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지정이 안 돼 그러면. 그래서 위에서 도의사가 보고 필요한 범위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의사가 지정을 해요. 그래서 광역기권 지정하는데 하나의 도 안에서만 지정이 될 때 이때 지정은 누가 지정? 그렇죠. 도지사가 광역기권을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광역기권을 지정하는데 옆에 있는 서울특별시도 관련되고 인천광역시도 관련되고 그다음에 충청도 일부도 관련되고 광역기권이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경기도의사가 마음대로 막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지정하고 인천광역시를 포함해서 지정하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지정을 해야 되나? 더 위로 가야 돼. 더 위로. 그러니까 더 위가 국가네요. 그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가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광역자치단체고, 기초는 시, 군, 구 이런 게 기초자치단체였죠. 그리고 자치단체 위에는 국가가 있는 거고, 국가는 대통령이 뭐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부 장관들, 그 장관 중에서 우리가 아는 장관은 거의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가끔 뭐 행정안전부 장관 나올 때가 있고, 그 해양수산부 장관 나올 때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올 때가 일부 있는데 90%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더 위에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 쓰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줄여서 쓸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장 이렇게 쓸 겁니다. 장관을 국장으로 낮춰놔가지고 쓰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나마 국장은 좀 나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회장이지 뭐 회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장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광역기권이 여기 좀 보면 광역기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도 포함되고 광역시도 포함되고 도도 포함되죠. 도.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인데 특별시 광역시 도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특광도? 시도. 그 표현이 빨리 익혀져야 돼. 특별시 광역시 도를 합하면 시도가 되는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합하면 시도지사. 그래서 광역기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이때는 광역기권 지정을 누가? 국토부 장관이 광역기권 지정하는데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말 아니죠. 이해를 잘하고 기억을 일단 해놔야 돼요. 광역도시는 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광역기관 지정이 이렇게 도의사와 국토부가 지정했기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이 연결되고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29회 때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게.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수업 시간 처음에 그냥 배우는 거니까. 아주 출발점으로 그냥 기본적인 사항을 배운 거니까 사실 쉬운 거죠. 교재 보면 11페이지? 10페이지? 아니 18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그 기출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보면 중앙정기관회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읽다 보니까 알아볼라? 당연히 모르지. 공부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1번 읽다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넘어가야지. 넘어가는 거 잘해야 돼요. 1번 딱 보다 보니까 모르는 거래? 넘어가고. 2번에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이건 막 읽기가 불편해서 3줄이나 돼가지고. 그러니까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짧은 쪽으로,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긴 쪽으로. 이건 3줄씩이나 되는데 웬만하면 맞겠죠? 그냥 대충 넘어가고.
3번에 국가계획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다. 이것도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죠. 4번에 보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한다. 공부했잖아 이거는. 응?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지정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이거를 바꿔가지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소개해놨잖아. 그러니까 기본이 정확하면 딴 거는 몰라도 4번이 틀렸다. 이건 알 수가 있죠. 그럼 답을 찾는 거죠. 5번은 읽을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지문 5개를 다 알아야 푸는 게 아니에요. 답이 되는 그 지문을 정확하게 알면 답을 골라내는 겁니다. 앞에 있는 지문 몰라도 관계없어. 근데 요 기본적인 요 사항을 확실하게 기억하면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줄여서 답이 되는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한도면 도의사가 지정하는 거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대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그럼 지정이 됐으니까 이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 그럼 한도에 지정되면 누가 수립하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누가 수립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 그럼 계획 수립을 도의사가 해야 돼요? 시장들이 모여서 해야 돼? 이 광역계획권을 포함된 시장들이 모여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회사에 대표이사가 있고 밑에 이제 각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케팅 부서도 있고 영업 부서도 있고 인사 부서도 있고 뭐 재무 부서도 있고 있는데 마케팅에 관한 거는 마케팅 부서가 계획을 만들겠죠. 영업에 관해서 영업 부서가. 근데 사장 위에서 보니까 마케팅 부서가 만든 계획과 영업 부서가 만든 계획이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 마케팅 계획만 엄청나게 해놨는데 영업 계획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인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서로 안 맞잖아. 근데 각각 만들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상황이 생겨요. 특별시는 특별시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시는 시대로, 구는 군대로 계획을 각각 만들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거를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좀 어디 모여라라고 불러 모아야 될 거냐? 누가 그걸 불러 모아야 되나? 서로 이제 계획이 상충되니까 어디 모여서 계획을 같이 만들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불러 모아? 이러면 사장이.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부서 내에서 여러 개 과가 문제가 되면 그때는 이제 부장이 불러 모아야 되고 그게 더 커지면 사장이 급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위에 사장이 위에 저기 전체적으로 내려다 보니까 관련되는 게 이렇게 관련된다. 계획이 상충되는 게. 그러면 마케팅 부서, 영업 부서, 인사 부서가 모여라 이렇게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각 부서에서 몰라요. 마케팅 부서 마케팅만 알지 인사를 모르고 영업을 모르고 재무에 관한 걸 모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만 다른 부서의 계획과 안 맞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두루두루 전체로 할 수 있는 거는 위에 있는 사장이니까 어디 모여봐라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사장이 불러 모았어. 그게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묶어서 지정한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럼 계획 수립을 사장이 불러 모으더니 여기 다 담당 직원들 앉혀놓고 계획을 사장이 만들고 있으면 안 되죠. 불러 모았으니까 담당 직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잘 해가지고 방향을 한번 잡아라 이렇게 시켰으니까 담당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안에 지정이 되면 지정을 도의사가 하게 되고 계획은 그 광역계획권에 포함된 시장들이 모여서 같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여기 군이 같이 포함됐으면 군수도 같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도의사가 지정하고 계획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일단 틀이에요. 도의사가 지정하고 계획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 그럼 같은 틀로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 이렇게 특별시도 포함시키고 광역시도 포함시키고 뭐 안양시, 수원시 일부 막 포함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계획 수립을 여기에 포함된 자치단체들이 모여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계획 만들러 나가야 되죠.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안양에서는
그거를 항상 주의하셔야 돼. 안양시장하고 서울특별시장하고 같이 만나면 서울특별시장 기분이 좋겠어요? 급이 안 맞다 그랬잖아. 서울특별시장은 대권을 꿈꾸는 사람인데 안양시장은 특별시장이 보면 보이지도 않아 밑에. 그러니까 급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양시를 대표해서 누가? 경기도의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모여서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합해서 뭐라고 했죠? 시도지사. 그래서 둘 이상 시도를 거치니까 계획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같은 도에서는 광역기관 지정을 도지사가 하고 계획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광역기관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계획은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전체 내용이 이 두 가지로 끝나. 누가 수립하느냐, 누가 지정하느냐, 승인을 누구한테 받느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다 이 틀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으면요,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 이런 수립이라는 것은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 계획을 세웠다 이런 얘기고, 그 방향이 옳게 세워졌는지를 확인받아야 되죠. 확인은 그 밑에 사람한테 받아, 윗사람한테 받아? 윗사람한테 가야 되죠. 밑에서 만들어가지고 위에 가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제대로 되는지 좀 검토 좀 해달라, 이렇게 윗사람한테 가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승인을 위에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을 했어. 누구한테 승인 받아요? 응? 시도지사예요? 도지사예요? 도지사.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시군은 도 밑에 있다 그랬잖아. 시군 구면 상급기관이 시도지사가 되는 거고, 시장 군수만 나왔을 때는 도지사가 상급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되면 누구 승인? 도지사. 또 요거대로 돼 있잖아요. 도지사가 지정하니까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계획은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거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되면 누구 승인? 그렇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 받으면 되는데, 안 돼. 틀이 이렇게 가야지. 시장군수가 국토부 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의사가 수립할 때가 있어. 도의사가 원래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죠. 근데 시장군수가 그 시간이 지나도 계획 수립 안 한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광역기관을 지정해놨는데 안양시장, 수원시장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안 만들어요. 회사에서 그 사장이 마케팅부서, 영업부서, 인사부서 같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같이 만들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시간이 오래돼 모여서 계획을 안 만들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일반에서는 다 잘렸겠지. 일도 안 하는데 다 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이었으면 일을 누가 해야 돼? 사장이 하겠죠. 똑같은 일도 도의사가 광역기관 지정했으니까 시장군수가 모여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안 만드니까 누가 만들어? 도의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똑같은 틀로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다 이제 기간이 3년 지나도록 계획 수립 안 한다. 이럴 때 그 도의사가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이 수립을 합니다. 그럼 도의사가 계획을 수립을 했어. 그러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 안 받아? 도의사가 광역도시를 수립했는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틀이 이렇게만 연결되어야 됩니다. 도의사가 수립했다는 거는 원래는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도의사 승인 받을 사항인데 시장군수가 안 하니까 도의사가 대신 수립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승인 받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요 틀대로만 다 이해하시면 돼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다가 내용을 두고 협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로에 관한 방향을 잡는데 안양에서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자 그러고 수원에서는 밑으로 하자 뭐 이렇게 방향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일단 최대한 협의해가지고 잘 해결해야 되는데 협의가 끝내 안 된다. 이때는 누가 나서? 도의사가 나서야 돼. 도의사가 나서가지고 그 내용을 정해줍니다. 위냐 아래냐 싸우지 말고 가운데로 해라 이렇게 정해줘.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조정이라고 해요. 조정. 시장군수 간에 협의가 안 될 때는 누구한테 조정을 받아? 도지사. 시도의사 간 협의가 안 되면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계획을 그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건데 도의사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도의사가 도의사와 시장군수가 같이 모여서 계획 수립. 원래는 마케팅부서, 영업부서, 인사부서 같이 모여서 만들어야 되고 사장은 일 시켰으니까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이 같이 가가지고 계획을 만들 때가 있어 없어? 그럴 수가 있죠. 왜냐면 안양에서는 수원을 잘 몰라요. 수원은 안양을 잘 모르고 서로 그냥 자기 주장만 하지 계획이 잘 안 만들어져. 그때 도의사가 같이 가서 만들면 도의사는 안양도 알고 수원도 알고 하니까 잘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계획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도의사가 시장군수와 계획을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누구와 공동으로? 시도의사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얘기가 계속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틀만 가지고 잘 판단하면 돼요. 교재를 한번 훑어보면 12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 의 성격은 나중에 보고 이번에 광역기권 지정을 보면 지정권자가 동그라미 1번에 국토부 장관 또는 도의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자, 써있는 거는 다 써있어도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특광시군 이렇게 줄여서 읽는다 그랬죠?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공간 구조 기능의 상호 연계, 환경 보존 등등을 위해서 다음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문장은 길지만 가운데 뭐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다. 그리고 둘 이상 특광시군의 지역을 묶어서 지정한다. 그 얘기고 구체적으로 박스 안에 보면 1번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요거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시도. 그게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중요한 거는 특별시, 광역시, 도 합해서 시도. 둘 이상 시도에 걸치니까 누가 지정?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죠. 2번에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는 도의사가 지정했죠. 그 다음에 뭐 지정에 관한 절차 등은 빼고 오른쪽 3번에 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가로 1번 수립권자가 국토부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 수립하는데 박스 안에 1번 보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할 때 누가 수립한다?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근데 여기 광역기권 지정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앞에 광역기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할 때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누가 했어요? 같은 도에서 지정은 도의사가 했고 계획 수립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고 이번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누가 했죠? 광역계획권.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고 계획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기억하지 말고 연결해서 기억을 꼭 하셔야 돼. 도의사가 지정했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죠. 3번에 보면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다. 시장군수가 수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도의사가 수립을 하죠. 또 4번에 국가계획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할 때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도의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시도의사가 안 하니까 누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거죠.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은 공동 수립할 수 있어요. 누구와 공동으로? 시도의사와 공동으로. 동그라미 2번에 도지사는 누구와 공동으로?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밑에 가로 3번에 조정이라는 건 이제 협의가 안 될 때 위에서 이렇게 내용을 정해주는 걸 조정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의사는 내용에 관해서 협의가 안 되니까 공동 또는 단독으로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을 신청. 시도의사니까 국토부한테 조정을 신청하죠. 넘어가서 동그라미 5번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군수는 내용에 관해서 협의가 안 되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누구에게? 도지사한테. 시장군수니까 도의사한테 조정을 신청.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7페이지로 가면 4번에 광역도시계획 승인. 동그라미 1번에 시도의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면 누구 승인? 시도의사니까 국토부 장관의 승인.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시장문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면 누구 승인? 도의사 승인. 지금 내용이 뭐 여기저기 뭐 많이 써있는데 계속 보면 틀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요 두 가지 틀만 갖고 다 판단하면 돼요. 같은 도의사는 도의사가 지정한다. 계획은 시장문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둘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계획을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한다. 요 틀만 가지고 승인을 누구한테 받느냐, 조정을 누가 하느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똑같은 틀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사람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가 있겠죠. 수립하면서 거쳐야 될 절차가 있고, 계획을 승인하면서 거쳐야 될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계획은 먼저 상황을 알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조사를 하는 거고, 이 조사가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사실을 조사한다 이런 의미로 기초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하면 이제 뭐 교통량이 어떤지, 인구가 뭐 얼마나 증가하는지 뭐 이런 상황을 알게 됐죠. 그 내용을 토대로 계획안을 만들고, 이 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그랬죠. 첫 번째 의견을 들어야 될 게 누구라 그랬어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아놓고 의견을 들어요. 모아놓고 100분 토론하듯이 전문가도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 시민들도 참석해가지고 뭐 주제 발표도 하고, 그 전문가들이 그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면서 방청석에서 시민들이 질문도 하고 자기 의견도 내고 하면서 그 의견을 듣는 거, 그거를 공청회라고 합니다. 공청회. 공개적으로 들어보려고 모였다 이런 얘기죠. 근데 공청회는 아무 때나 안 해요. 왜냐면 공청회 한 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안 걸려? 준비하는데 시간 엄청 걸려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공청회를 뭐 여기저기 다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사항일 때 공청회를 하는데, 공법에는 총 4번 나와요, 공청회가. 근데 그 중에 한 번 여기 나오니까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광역도시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번 시험에 지문에 나와서 답은 아니지만, 아까 문제 보면 18페이지에 문제 다시 보면 그 동그라미 5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로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된다. 이게 지문에 나온 거 아니야.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틀을 알면 그 문장이 쉽게 이해가 되죠. 맞다는 게 딱 느껴졌죠?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의견을 여기서 내면 그 중에 타당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을 해요. 그럼 그 처음에 만들었던 안이 여기서 이제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공청회 모든 주민이 다 간 게 아니잖아요. 공청회 일부 주민만 갔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공청회 한 번이나 가보셨나? 가본 적이 없잖아. 나만 안 가본 게 아니에요. 주변에 물어보면 다 안 갔어. 도대체 누가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청회 뭐 쫓아다니고 이런 분들은 좋은 얘기를 하면 성격이 참 적극적이다 이런 분들이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참 극성이네 이런 분들이에요. 성격이 아주 극성이라서 그냥 웬만하면 다 창렬하고 뭐 이런 분들은, 그런 분 아니면 거의 안 가요. 그래서 그 모든 주민 의견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부터 의견을 다시 듣는다 그랬죠? 주민의 대표가 누구? 의회.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계획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을 다시 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수립하고 나서 그 방향이 맞는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승인은 도의사와 국토부한테 승인 받아야 되는 건데, 도의사나 국토부가 승인하면서 자기 혼자 그 계획을 읽어보고 승인하면 안 돼. 혼자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승인할 때도 이제
여기저기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계획은 수많은 분야에 관련된다 그랬죠. 도라나 방향을 잡아도 국방에 관련되고 외교에 관련되고 경제사회 다 여기저기 관련되니까 관련되는 기관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고 관련되는 기관과 의견을 주고받는 거를 협의한다고 해요. 협의. 수평적인 기관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거를 협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행정 기관과 협의하는 절차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획 전문가가 이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잖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뭐를 해?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심의. 그러니까 심각하게 의논한다니까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치는 건데 이 심의와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해둘 게 있어요. 어디서나 심의라는 건 항상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다라는 것을 꼭 이해해야 돼요. 최종 절차. 마지막에 하는 절차입니다. 항상. 그래서 심의 거친 후에 의견을 들었다. 맞아 틀려? 틀린 거죠. 심의 거친 후에 조사를 했다. 틀린 거고 심의 거친 후에 평가를 했다. 틀려요. 심의 거친 후에 공청회를 했다. 다 틀린 겁니다. 항상 공청회가 필요하면 심의 전에, 협의를 하더라도 심의 전에, 의견을 들어도 심의 전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심의는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절차.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면 중요한 사항일 때 심의를 거쳐요. 중요한 사항을 정할 때. 그리고 그 중요한 사항 중에 뭔가를 지정하는 거는 항상 중에 뭔가 지정하는 거. 그런데 광역기획권을 지정을 하는데 요 절차는 따로 공부 안 했지만 심의를 거친가 거칠까? 당연히 거쳐야 돼요. 심의. 왜냐면 광역기획권 하나 지정되면 안양과 수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광역기획권을 이렇게 지정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가 다 영향을 받는 중요한 사항 아니야. 뭘 지정하는 게 다 그래. 용도지역을 지정해도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지정된 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용도지가 지정돼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도 그렇고 입주기재 최소구역 뒤에 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뭔가를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절차 중에는 항상 뭐가 있어? 심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 심의가. 그래서 요 두 개를 꼭 기억하세요. 심의는 뭔가를 지정할 때는 항상 심의 절차가 항상 있어요. 뭐 지정하는 게 아니라도 이렇게 중요한 계획일 때는 심의를 거치는 거고 근데 심의는 항상 마지막에 하는 절차고 따라서 심의를 거쳤으면 절차를 이미 다 밟은 거예요. 따라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심의 거친 후에는 항상 그 내용이 확정이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승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정된 사항을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국토부 장관 도의사가 승인한 거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해놓고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절차가 뒤에 있는 겁니다. 심의 거친 데는 확정되고 확정된 사항을 알리는 절차만 뒤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알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알릴까 한번 생각해봐요. 도의사가 계획을 승인한 다음에 일단 시장군수한테는 알려줘야 되죠. 시장군수가 신청했으니까 그 계획이 이 정도면 되겠다. 승인을 하겠다. 알려줘야 되고 관계기관 의견 들었잖아요. 여기도 알려줘야 되죠. 주민들이 의견을 냈었잖아. 주민도 알아야 되죠.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다음에 관계기관과 시장군수 이런 데 알려야 돼. 근데 그걸 대상을 크게 보면 두 가지 나눠져요. 관계행정 기관이나 시장군수는 행정기관 내부적인 사항이죠. 행정기관끼리 하는 거 아니야. 주민은 행정기관 외부고 행정기관 외부에 알리느냐 내부적으로 알리느냐 이거에 따라 방법이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도의사가 계획을 승인한 다음에 시장군수한테 알려야 되는데 시장군수한테 알리기 위해서 신문에다 공고를 했어. 말이 돼 안 돼? 알리기 위해서 신문에다 공고해놓고 전화 걸어가지고 신문 보세요 이러면서 그건 말이 안 맞죠? 행정기관 내부 간에는 서로 잘 통하잖아. 그러니까 내용을 통보를 하거나 이 서류 같은 게 있으면 그 서류를 보내줘요. 서류를 보내주는 거를 송부한다 그러죠. 그래서 서류를 여기는 송부를 합니다. 송부한 거는 도의사가 시장군수와 관계기관에게 서류 송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이 서류를 집집마다 다 송부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주민한테 알리는 방법은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공고. 그 다음에 공고된 내용만 가지고 자세히 할 수 있을까? 공고는 뭐 여기는 신문이 아니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보 이런 데다 공고를 해요. 거기다가 그 공보에다가
계획 수백 페이지를 다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사항을 공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공고된 내용만 가지고 자세히 할 수 없으니까 해당 서류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열람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도서를 열람한다 그러죠. 열람하는 게 책을 꺼내가지고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수 있는 게 열람하네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도록 해주는 게 열람.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차 중심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목차만 한번 훑어보면, 그 13페이지부터 다시 보면, 광역기권 지정이 됐고 광역도시를 수립하는데, 그 수립하는 사람이 같은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내용은 뭐 볼 거 없고 나중에 일부 사항 뭐 체크할 게 있어요. 15페이지로 가면 이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인데, 먼저 첫 번째 나온 게 기초조사죠. 조사부터 해보는 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로 할 게 공청회라는 거죠. 공청회. 세 번째로는 가로 3번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의회. 다만 이제 시장군수 의견도 같이 듣다 보니까 의회와 시장군수니까 묶어서 지자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 시군의 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라라고 되어 있죠. 의회 의견을 듣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 더불어서 시장군수 의견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절차는 그냥 처음부터 의회 의견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가면 가로 4번에 광역도시 승인,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 도의사한테 승인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가 승인할 때 절차가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협의심이죠.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를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심의는 마지막 절차라 그랬죠. 심의되는 다른 절차가 없어요. 대신 알리는 절차만 있는 거죠. 그게 동그라미 5번에 국토부 장관은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앞에까지는 표현들이 하려면 이렇게 나왔어. 승인하려면, 협의, 심의 거쳐 이렇게 나오다가 심의 거치고 나니까 승인하였을 때에는 했다라고 나오죠. 심의 거치면 확정이 된 겁니다. 알리기 위해서 그 관계행정기관회장과 시도의사나 행정기관 내보니까 어떻게 알려? 관계 서류를 송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서류 받은 시도의사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주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공보에다가 어떻게 해요? 공고라는 공고. 공보에 게재해서 공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류를 또 자세히 보여줘야 되니까 열람을 시키죠. 대충 흐름은 대충 보이죠? 근데 요 흐름만 잘 돼 있으면, 아까 요 표현만 기억하고 요 표현만 기억해도 그 문장을 읽고 아까 문제에서 답이 보이잖아요. 요 표현만 기억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도시군 기본계획도 이어서 보죠.